MC 내레이션, 오프닝 멘트, 초집중, 유도형. 만약 당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언젠가 차 안에 버려진 채 혼자 남겨진다면 당신은 어떤 마음일까요? 잠시 정적.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든 것을 내어준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돌려받은 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닌 차가운 배신과 계획된 유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무기로 바꾸고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서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꿔낸 은빛 수호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 눈물의 기록을 따라가 보시죠. 1막. 어머니,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 그녀는 모든 것을 다 바쳤다. 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자 사람들은 그녀를 짐이라고 불렀다. 1장. 시골의 새벽. 늦잠을 자지 않는 여자 전남의 작은 마을에는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비바람에 달아해진 언덕 뒤에 자리 잡은 작은 나무집은 이미 활기가 넘쳤다. 60대 후반의 노쇠한 여성, 김옥부는 고통과 추위, 그리고 희생에 익숙한 손으로 장작 난로에 불을 지폈다. 등은 굽었고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오늘은 아들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삼겹살을 조금 사줄 수 있을까? 갈라진 신발 밑창이 한 달을 더 버틸 수 있을까? 탁자 위에는 낡은 천으로 쌓인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밥, 김치, 그리고 집에 있는 유일한 계란 프라이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계란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준호가 크는구나. 그녀는 아들의 책가방에 상자를 살며시 넣으며 속으로 속삭였다. 나보다 준호가 더 필요해.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준호는 그 바람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아이가 따뜻하면 엄마는 추위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장면 2. 난로와 소년, 평생의 침묵의 사랑. 준호는 9살 때 어머니가 기절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막 돌아온 참이었는데 추위에 손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저녁을 만들려다 난로 옆에 쓰러져 몸이 떨렸다. 준호는 겁에 질려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고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울지 마. 밥이 타버릴 거야.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 옆에 누워 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기침을 하는 동안 잠든 척했다. 다음 날 어머니는 결혼 반지를 팔아 겨울 코트를 사주었다. 준호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망각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장면 3. 성장, 멀어짐, 세월이 흘렀다. 준호는 키가 커지고 날카로워지고 멀어졌다. 김옥부는 점점 야위고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에 대한 그녀의 자부심은 더욱 커졌다. 그는 마을에서 처음으로 서울대 서울 소재에 진학했다. 이웃들은 환호했고 교장은 울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땅의 절반을 팔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가방을 싸 노란색 봉투를 건넸다. 배가 고프기 전에는 열지 마. 그녀가 말했다. 그 안에는 15만 원과 그가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봉투 뒤에 이렇게 썼다.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장면 내 끊긴 전화. 서울에서 준호는 성공적이었다. 마을에서 옥부는 늙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전화를 걸었다.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몇 달에 한 번. 전화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바빠 보였다. 더 피곤해 보였다. 엄마, 일이 너무 바빴어요. 엄마 생신을 놓쳐서 미안해요. 엄마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했다. 괜찮아요.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충분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엄마는 밖에 나가 빈 들판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는 척했다. 아무도 엄마가 거기서 울었다는 걸 몰랐다. 장면 5. 그녀가 간직했지만 보내지 않은 편지 어느 겨울밤. 그녀는 편지를 썼다. 준호야, 승진했다고 들었어. 정말 자랑스러워. 보고 싶어. 내가 줄게 별로 없는 늙은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네가 집에 오고 싶다면 문은 절대 잠기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엄마. 엄마는 편지를 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접어 몇 년 전에 노란 봉투에 넣고 베개 밑에 숨겼다. 6막. 모든 것을 바꾼 전화 3달 후 준호가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따뜻했다. 엄마, 미선이랑 나랑 서울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혼자 있으면 안 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날 초대하는 거야? 물론이지. 엄마는 가족이잖아. 그녀는 이제 왜 그러는지 묻지 않았다. 그녀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녀는 옷, 낡은 사진, 노란 봉투, 그리고 자신의 온 존재만을 챙겼다. 1막 끝, 조용한 폭풍의 시작.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젊음, 온기, 몸, 세월, 영혼을 주었다. 이제 처음으로 그는 그녀에게 약속을 했다. 하지만 그 약속 뒤에는 곧 닥칠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소로 뒤덮인 폭풍, 예의 바른 말투로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그렇다면 아래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딘가에 한 어머니가 여전히 문 앞에서 아이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막. 미소의 함정을 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녀가 자신에게 맞지 않았던 집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예전과 같은 감성적이고 영화적인 분위기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2막 웃고 있는 덧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은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에서 나온다. 장면 1. 서울의 첫날. 따뜻한 미소. 이상한 공기. 서울역. 기차에서 내린 김옥분 할머니는 낡은 보따리를 꼭 껴안고 플랫폼을 천천히 걸었다. 멀리서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선이 다가왔다. 미선은 생긋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랑 함께 편히 지내요. 준호도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예전의 그 따뜻한 눈빛이 아니라 어딘가 어색하고 어두운 미소였다. 옥부는 모른 척했다. 아니, 모른 척하고 싶었다. 장면 2. 집이라는 이름의 감옥 아파트는 크고 고급스러웠다. 하지만 그녀에게 허락된 공간은 창문 없는 방 한 칸. 벽에는 시계도 TV도 없었다. 창문을 열자 보이는 것은 다른 건물의 회색 벽뿐. 어머니, 이 방이 조용해서 좋을 거예요. 치매 있으시니까 자극 없이 편하게 지내셔야죠. 미선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서늘함이 퍼졌다. 장면 3. 첫날 밤 귓가에 울리는 속삭임 새벽. 옥부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왔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목소리. 그 여자 지금 뭘 아는 것 같진 않아. 그냥 조용히 두면 돼. 약만 잘 먹이면 돼. 빨리 재산 문제 끝내고 요양원 보내버려. 우리 애들까지 스트레스 받아. 그녀는 멈춰 섰다. 그 여자가 자신임을 알았다. 장면 내. 약한 알. 기억을 지우는 도구. 다음 날 아침. 미선이 내민 핑크색 알약. 어머니, 치매 약이에요. 잊지 말고 꼭 드세요. 그녀는 약을 손에 쥐고 바라보다 입에 넣은 척하고 삼키지 않았다. 그날 저녁 약을 먹지 않은 그녀는 희미한 기억이 또렷이 살아나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조용한 제거의 공간이었다. 장면 5. 침묵 속의 준비, 방역의 시작. 그날 밤 그녀는 낡은 손수건에 약을 싸서 감췄다. 다음 날 시장 구석에 약국을 찾아갔다. 약사 아가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이거요? 이건 강한 신경 안정제예요. 치매 약 절대 아니에요. 오남용하면 위험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와 녹음기를 숨기기 시작했다. 미선과 준호의 대화를 조용히 천천히 증거로 쌓아가기 시작했다. 제2막 엔딩. 미소 속에 숨겨진 함정.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믿고 싶었을 뿐이다. 이제 그녀는 안다. 사랑이 독이 되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부모님 혹은 어르신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녀처럼 침묵 속에 외롭게 싸우는 이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준비되셨다면 다음은 제3막 가족이라는 이름의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제3막 가족이라는 이름의 배신. 가장 아픈 배신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온다. 장면 1. 서류 위의 이름, 빼앗긴 정체성. 며칠 뒤 미선이 말한다. 어머니,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저희가 대신 부동산 정리 좀 할게요. 이건 그냥 서류 작업이에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눈앞에 펼쳐진 서류는 두꺼운 부동산 계약서, 작은 글씨로 써진 진명의 이전 동의서, 그리고 그 아래 빨간색 도장을 찍을 공간. 그녀는 손을 들었다가 멈췄다. 내가 이걸 꼭 찍어야 하니. 미선은 웃으며 다가왔다. 당연하죠. 자식 믿지 못하면 누굴 믿어요, 어머니? 그녀는 도장을 들고 종이에 찍는 척만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장면 2. 방 안의 속삭임. 완벽한 시나리오 문틈 너머로 들리는 대화. 미선, 이제 거의 다 됐어. 치매 진단서도 만들었고 집도 곧 넘어올 거야. 준호, 근데 엄마가 눈치챈 것 같아. 약도 제대로 안 먹는 것 같고. 미선, 그럼 더 서둘러야지. 여행이라도 가자고 해서 고속도로 한복판에 놔두면 끝이야. 준호, 그렇게까지 해야 해? 미선, 지금 멈추면 우리가 잃을 게 더 많아. 그녀는 숨을 죽였다. 눈이 흐릿해졌고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손은 차갑게 안정기를 감싸쥐었다. 장면 3. 마지막 저녁. 독이 담긴 숟가락. 그날 밤 미선이 고급진 갈비탕을 내왔다. 오늘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탕 했어요. 특별히 인삼도 넣었답니다. 그녀는 웃었다. 젓가락을 들고 숟가락에 담긴 국물을 입에 대려다 멈췄다. 미선은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한 숟가락 가볍게 떠넣었다. 고맙다, 미선아. 하지만 그 뒤로 입에 대지 않았다. 국은 식어갔고 그 밤 그녀는 잠든 척하며 숨을 참았다. 장면 4. 갈림길. 도망칠 것인가, 맞설 것인가.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참고 모은 것들로 맞설 것인가. 그녀는 다음 날 새벽 손에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근처 경찰서로 향했다. 그 안엔 약국에서 받은 약 성분 분석서, 도장 찍지 않은 계약서 원본. 미선과 준호의 녹음 파일, 여러 개 송을씨로 쓴 진술서. 경찰관은 말없이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다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제3막 엔딩. 어머니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다. 김옥부는 이제 더 이상 눈물만 흘리는 어머니가 아니다. 그녀는 증거를 들고 세상 앞에 섰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이 장면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켰나요? 누군가는 지금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배신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공감이 그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다음은 제3막 가족 여행이라는 이름의 유기로 이어집니다. 제4막 가족 여행이라는 이름의 유기. 그녀는 여행을 떠난 줄 알았다. 하지만 사실은 버려진 것이었다. 장면 1 출발. 모두가 연기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미선이 말했다. 어머니, 우리 다 같이 가족 여행 가요. 온천도 있고 경치도 좋은 곳이에요. 준호도 따뜻한 목소리로 맞장구 쳤다. 엄마, 좋은 공기 마시고 기분 전환하자. 다 준비했어. 김옥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겠지. 속으로는 이미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지만. 장면 2. 차 안 침묵 속의 파열음. SUV 차량은 고속도로를 달렸다. 앞좌석의 미선과 준호는 조용했다. 라디오에서는 여행 노래가 흘렀지만 분위기는 냉랭했다. 김옥부는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손으로 작은 녹음기를 꽉 쥐었다. 그녀는 잠든 척하며 들었다. 미선 속삭이며 도착하면 바로 내려. 시간 끌지 말고. 준호, 알겠어. CCTV 없는 구간에만 내려줘.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눈물을 참았다. 장면 3.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차가 멈췄다. 미선이 말했다. 어머니, 여기 화장실 좋다네요. 다녀오세요. 저희는 커피 좀 살게요. 그녀는 조용히 내려 화장실로 향했다. 돌아왔을 땐 차는 없었다. 그녀는 멍하니 도로를 바라보았다. 차가 정말 떠났는지 믿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그녀만 멈춰 있었다. 바람은 차갑고 하늘은 맑았다. 너무 맑아서 더 서글펐다. 장면 내 트럭 기사와의 만남, 작은 기적의 시작.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 중년 트럭 기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혹시 가족이랑 떨어지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니요, 그냥 혼자 남겨진 것 같아요. 그 기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자신의 점퍼를 벗어주며 조심스레 말했다. 제가 근처 파출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을 느꼈다. 장면 5. 파출소. 침묵이 끝나고 증거가 말한다. 파출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를. 그녀는 녹음 파일을 꺼냈다. 음성에는 뚜렷하게 남아있었다. 유기계획, 약물 투여, 재산 사기 감정 없는 대화. 경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 뒤 그들은 중대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옥분 씨, 이제부터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제3막 엔딩. 고요한 고속도로 위에 깨어남. 그녀는 이제 버려진 노인이 아니다. 그녀는 증인의 자리에서 피해자의 자리로 옮겨졌다. 그리고 곧 그녀를 향한 사회의 눈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녀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극적인 전환점인 저막, 드러난 진실입니다. 원하시면 즉시 이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알람 파이어. 제5막, 드러난 진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것이 아무리 조용히 묻혀 있어도. 장면 1 뉴스 속보. 작지만 큰 파문. 며칠 뒤 한 지역 뉴스 프로그램에서 속보가 흘러나왔다. 서울 시내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70대 노인을 유기하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 혐의로 40대 부부가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치매 진단을 가장한 약물 투여, 서류 조작, 가족에 의한 방임 등 복합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 화면에 김옥분의 흐릿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나는 그저 자식이 날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장면 2. 인터넷의 반응. 세상이 분노하다. SNS와 커뮤니티는 즉시 들끓었다. 어떻게 친아들이 그럴 수 있지? 우리 엄마 얼굴이 떠올라서 눈물이 나요. 이런 사건은 꼭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김옥분 할머니를 검색했고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됐다. 장면 3 조사실. 침묵이 무너지는 순간 경찰 조사실. 준호와 미선은 마주 앉아 있었다. 미선은 날선 표정으로 말했다. 녹음기. 미쳤어. 대체 언제부터 우리 말을 녹음한 거야?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엄마가 바보가 아니었다는 걸.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정확하게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면. 네. 엄마와 아들. 마지막 대면 경찰서 한쪽, 보호관찰관이 배석한 공간. 김옥분과 준호가 마주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그 어떤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내가 미쳤었나 봐. 그때는 그냥 너무 지쳐 있었어.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넌 힘들었겠지. 하지만 나는 매일 네가 없는 식탁에서 빈 그릇을 채우려 애썼단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 눈물은 이제 그녀를 움직이지 않았다. 장면 5. 고소장 접수. 법 앞에 선 모정 그녀는 검찰청 앞에 서 있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고소를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식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선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이걸 세상에 알린 건 단지 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김옥분들이 지금도 집 안에서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제 이 싸움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싸움이 되었다. 제 5막 엔딩. 진실은 이제 멈추지 않는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왔고 그녀는 그 진실의 얼굴이 되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실을 밝히는 목소리는 많을수록 강해집니다. 다음은 제6막 법정에서 울린 어머니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원하시면 지금 바로 이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제6막 법정에서 울린 어머니의 목소리. 그녀는 법정에 섰다. 자식이 아닌 진실을 위해. 장면 1. 재판 첫날. 피고석에 앉은 아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정 문이 열리고 김옥분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선다. 그녀의 눈앞에는 피고석에 앉은 준호와 미선.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선은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녀에게 동정은 없었다. 계산만 남아있었다. 장면 2. 검사 측 진술. 가족이라는 이름의 범죄검사가 단호하게 말한다. 본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닙니다. 노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재산 범죄와 유기, 그리고 장기적인 심리적 학대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녹음하고 모은 증거들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가족이니까라며 덮였던 진실을 끄집어냈습니다. 법정 안은 숨죽은 침묵. 어떤 기자는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다. 장면 3 증인석. 어머니의 입을 통해 드러나는 현실 김옥분은 증인석에 앉았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다. 나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어요. 내 아들이 힘들까봐
내 손가락 마디가 부어도 일했고, 내 등에 피멍이 들어도 참았고, 밤새 우는 날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쓸모없다고 느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재판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나는 증거를 모았어요. 왜냐면 나 같은 어머니가 또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이라도 누군가는 이걸 보고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면 4. 준호의 붕괴. 뒤늦은 후에 준호는 결국 고개를 들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엄마, 미안해. 나는 그냥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야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네. 그 말 너무 늦었구나. 장면. 판결 전 마지막 진술. 어머니의 용기 재판장은 최종 판결 전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내가 살아남기 위해 배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제육막 엔딩.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변화는 지금부터다. 그날의 재판은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를 넘어서 수많은 노인들이 침묵 속에서 겪고 있는 진실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녀는 단지 한 명의 피해자가 아니라 수백만의 기목분들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공감과 연대가 또 다른 어머니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은 감정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제7막, 재탄생, 은빛 수호자의 시작입니다.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즉시 이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엑스플로션, 제7막, 재탄생, 은빛 수호자의 시작. 사랑받지 못한 인생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손이 되어주고 싶었다. 장면 1. 재판 후 조용한 박수. 울림이 되다 판결이 끝난 뒤 법정 밖으로 나오는 기목분을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엔 놀랐지만 곧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퍼지고 퍼져 법원 앞이 조용한 응원의 물결로 가득 찼다. 누군가가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일을 겪으셨어요. 그녀는 그 말에 오래된 슬픔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무너지는 걸 느꼈다. 장면 2. 방송 출연, 목소리가 되어주다 며칠 뒤 그녀는 한 시사 프로그램에 초대받았다. 사회자는 묻는다. 이 모든 걸 겪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자식이 날 그렇게 대했다는 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무서웠죠. 근데 이제는 알아요. 내가 겪은 일이 내 탓이 아니라는 걸요. 조용히 살아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걸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목소리를 내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장면 3. 옥분센터의 시작. 혼자가 아닌 세상 방송 후 여러 단체들이 그녀에게 연락을 했다. 그리고 몇 달 뒤 서울 외곽의 작은 복지센터에서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옥분센터, 노인 인권과 보호를 위한 상담소. 그녀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방문 상담, 긴급 보호 요청, 무료 심리 상담 등을 시작했다. 매일같이 울면서 찾아오는 어르신들, 그 손을 잡아주는 그녀. 이제 그녀는 울음을 참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울음을 받아주는 사람이 되었다. 장면 4. 편지 한 통. 누군가의 엄마가 되다 어느 날 센터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손글씨로 적힌 문장. 김옥분 어머님,
저희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살아생전 너무 외로워하셨죠. 근데 어머님 방송을 보고 처음으로 같이 울었어요. 어머님은 저희 모두의 엄마입니다. 그녀는 편지를 품에 안고 창밖의 은빛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장면 5. 재탄생, 이름이 아닌 의미로 남다. 그녀는 이제 단지 한 사람의 어머니가 아니다. 그녀는 세상 모든 외로운 이들의 엄맘으로 불렸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졌다. 제7막 엔딩, 눈물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그녀가 흘린 눈물은 단지 고통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그건 수많은 기목분들이 흘릴 눈물을 대신해 먼저 터뜨린 용기의 물방울이었다. 어딘가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이야기인 8막, 그리고 평온한 어느 날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8막, 그리고 평온한 어느 날의 기록. 이제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 장면 1. 아침 햇살 아래 작고 따뜻한 집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작은 주택.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좁은 방이나 병원 침대가 아닌 자신만의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부엌에는 싱그러운 꽃이 꽂혀 있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들이 걸려 있다. 그녀는 주전자에서 김이 나는 차를 따라 천천히 베란다로 나간다. 바람은 부드럽고 그녀의 눈에는 고요한 미소가 맺혀 있다. 장면 2. 동네 아이들과의 오후가 되면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옥분 할머니, 오늘도 동화 읽어주세요. 지난번에 도깨비 이야기, 그 뒷부분이요. 그녀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웃으면서 힘차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는다. 장면 3. 가을 편지. 한 사람의 변화 어느 날, 그녀 앞으로 또 하나의 편지가 도착한다. 보낸 이는 준호. 엄마, 지금도 내 목소리가 싫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많은 걸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엄마의 삶을 상상해 봤습니다. 엄마가 보여준 용기가 나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넣고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다시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걸 알기에. 장면 내. 저녁 노을 속의 고백 그날 저녁. 그녀는 일기장에 짧게 한 줄을 남긴다. 나는 괜찮다. 그리고 이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 창밖에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만 그건 더 이상 쓸쓸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제8막 엔딩. 삶은 계속된다. 사랑도 함께 그녀는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희망이었으며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처럼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김옥분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작지만 위대한 변화의 기록입니다.